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소룡 기자입니다. 자, 이제 주말 잘 보냈습니다. 거의 뭐 벚꽃의 만개 시점이었죠, 지난 주말이. 예. 정말 주말에 많은 분들이 바깥 그 활동을 하셨을 텐데 이제 돌아와야죠. 예,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일해야죠. 일해야죠. 자, 돈 벌어야죠.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인도 전용 전기차 모델의 그 배터리를 인도에 있는 현지 기업 엑사이드 에너지의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엑사이드 에너지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엑사이드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인도의 1위 배터리 회사더라고요. 1위요? 예. 네. 근데 여기가 뭐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었던 회사는 아니고 그 납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자회사 엑사이드 에너지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도 시장의 전기차에 좀 공격적으로 진출을 해보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아쉬움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여기가 엑사이드 에너지 주가가 지금 외신에서 보니까 13% 정도 급등했다고 합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인도 시장에 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출을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 작년에 현지 법인을 판매 법인을 만들어서 이게 뭐 통계가 명확하진 않겠지만 전기 이륜차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LG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 통계를 낼 때 이륜차, 오토바이를 같이 통계에 잡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전기차 시장의 한 60% 이상이 이륜차가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륜차들의 대부분 뭐 TVS 모터라든지 올라 일렉트릭 같은 현지의 이제 오토바이 회사들이 네. 그 인산철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 통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기사에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 이륜차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었다. 그럼 엄청 많이 쓰네요.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LG 엔솔이 만드는 배터리 중에 그 파우치형 배터리가 보통 현대차에 들어가고 네. 이륜차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향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이륜차, 그러니까 인도 이륜차 시장에서는 그 원통형 전지를 사용을 해서 초기 시장을 잘 공략을 했고, 네. 배터리 기술이야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아무래도 현대차는 그 사륜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배터리를 그쪽으로 안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장기적인 관계를 위함의 어떤 전략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예컨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인도는 워낙 그 자동차 수입 관세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대기아차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이제 수출하고 하려면 좀 거기서는 또 인도 것도 쓰고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아직은 뭐 그렇게 해석하기는 너무 과한 건가요? 예, 아직 뭐 듀얼로 쓰겠다는 얘기까지는 없어서 네네. 그 부분까지는 아직 나온 게 없는데 그 인도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매력이 그렇게 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인도 시장에서 뭐 1위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순위는 굉장히 높아요. 이 현대차가 2위 정도 하고 기아가 순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5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둘이 합치면은 거의 1등에 위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타타라든지 아니면은 마인드라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제가 그때 인도 시장 취재를 했을 때 그 쌍용 지금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있잖아요. 네. 그 렉스턴 정도 되면은 최고급 차량. 최고급입니까? 프리미엄 차량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구매력이 좀 약한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 3원계의 비싼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에는 약간은 좀 한계를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도 정부 입장에서도 그 자국산 배터리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이게 내연기관차가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급을 할 때 좀 자국산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가 의외라고 하면은 제 고정관념인지 모르겠는데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전체를 통제하기보다는 지방 정부의 색채도 굉장히 강하고 해서 네. 그 현지 파트너십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현지 시장 공략 등 때문에
여기서 인산철 배터리를 엑사이드 에너지 거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 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네. 뭐 차가 팔려야죠. 그렇죠. 일단은 네. 차가 팔려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엑사이드 에너지 쪽을 먼저 선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뭐 이 부분이 현대차가 인도 시장 공략을 할 때는 꽤 좋은 그 파트너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LG 엔솔이 들어가서 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네.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한없이 오르는 그 원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뭐 코코아 가격 올라가고 있죠, 커피 가격 올라가고 있죠, 금 가격 올라가고 있죠, 원유 가격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요즘에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뭐 전망 내지는 두려움이 좀 뭐 글로벌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지금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브렌트유의 가격이 최근 뭐 한 하루 정도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뭐 99달러까지 브렌트유 기준으로요. 바로 전날 89달러까지 가기도 했었고 WTI의 경우에도 거의 한 87달러 선이었었나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한 만큼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잠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의 나라에게는 좀 좋은 소식으로 들려왔던 게 탱커선 가격이 리만 사태 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 척당 5천만 달러가 넘는 원유 운반선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와. 우리가 맨날 LNG선 뭐 2억 6천만 달러 하니까 이게 꼭 감이 안 올 텐데 예. 탱커선은 약간 저부가 가치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가격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리만 사태 이후 5천만 달러의 탱커선 가격이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리만 때 거의 한 150불 했었죠. 유가가. 아, 그렇죠. 네, 네, 그때 네, 유가 네. 워낙 좋았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럼 왜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느냐에 대한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배경으로는 사실 지금 공급 불안이 꼽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게 멕시코에서의 미국으로의 원유 수출입니다. 멕시코에서 요즘에 본인들도 이제 수입해서 쓰는 원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예. 너무 비싸지고 있다 보니까 야, 우리도 좀 쓰자라고 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약 35%가량 감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연쇄 효과로 미국의 그 재고를 좀 줄이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요즘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까지 개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이런 공급단에서의 문제점들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또 여기에다가 이 그 원유 운반선이 요즘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후티 반군의 이 그 홍해 점령 이후에 이게 이 희망봉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는 선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 기간 내에 이 원유가 운반이 되려면 그 항로를 지나가는 원유 운반선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간 동안 지금 필요한 선박의 개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탱커선의 가격을 좀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최근에 중형 탱커선 4척을 2억 700만 달러에 수주했는데 4척이니까 한 척당 가격이 5,175만 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척 가격이 5만 달러를 넘은 거는 2008년 이후 처음이라는 얘기거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탱커선의 신조선가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이건데요.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원유 운반선의 신조선가 지수가 215.71포인트를 기록해서 2007년에 기록했던 237.59포인트에 거의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커선이 중고선가도 지금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고선가는 사실 탱커선은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탱커선을 주문하기 전에 일단 야 중고 선박 좀 찾아봐. 일단 중고 선박을 찾아서 그걸로 이제 원유를 실어 나른 다음에 그것도 모자르면 이제 신조선, 그러니까 새롭게 탱커선을 주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고선가의 경우에는 신조선가의 약 선행 지표로 이제 우리가 보긴 하는데 중고선가 역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이 원유를 운반하기 위해서 배가 모자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제 조선업계를 좀 취재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 진짜 조선업계의 호황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탱커선 주문이 늘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사실 보면은 수요단보다는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이 탱커선의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쉽게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업계 호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다만 우리가 기존에 그렸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탱커선의 수요가 증가하는 기존에 우리가 그렸던 그림과는 조금은 다른 측면이 좀 있다. 라고 보이긴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업계가 이제 정유업계인데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내가 싼 가격에 사놨던 석유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정유 산업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만 고유가가 너무나도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석유 제품 수요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유업계에서도 약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조선사의 주가는 그 현대미포조선이 보통 네. 기준이 좀 됐었어요. 뭐 경기 좋으면 1.2에서 1.4 정도 나오는 그 정도 PBR 기준으로 그 정도 사이클을 보였는데 이번 조선 사이클의 좀 특이한 동향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탱커 쪽이 좀 덜 나온 건데 네. 요새 그 원자재 시세를 보면은 이게 좀 잘 와닿지가 않는 게 뭐 제가 조금 알아보고 있는 기기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닥터쿠퍼 구리도 구리 가격. 지금 가격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구리 가격을 닥터쿠퍼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 좀 구리 가격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구리 가격만큼이나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던 게 철광석이거든요. 근데 철광석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구리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긴 한데 거기도 약간 공급단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광산이 몇 개가 좀 문을 닫았다면서요? 그렇죠. 뭐 ESG 한다 그래가지고 문 닫고 뭐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닫은 데도 있고 비가 안 와서 닫은 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경기가 뭐 수요단에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한두 섹터가 아니에요. 보통 맞아요.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수요단이 좋아질 때는 이제 다 같이 오르는 거고 공급단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가 된 품목들만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뭐 알루미늄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원유도 오르고 하다못해 카카오에 우리나라 사과까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느냐가 지금 전문가들마다 시각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글로벌 유동성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좀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도 하다가 벌써 $90 근처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 부분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그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였는데 SK하이닉스가 6세대 10나노 디램을 3분기 양산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3나노, 2나노 얘기하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10나노대에 있는 것을 뭐 A, B, C, D, E, F, 뭐 A, B, C, D, X, Y, Z 이렇게 따로따로 불러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10나노 C, 원C 공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올해 3분기에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삼성전자의 로드맵이 올해 연말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동급으로요? 예, 동급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3분기에 고객사 인증 들어가게 되면은 인증 완료된 직후에 지금 양산을 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SK하이닉스가 디램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용이 아니고 서버용입니다. 근데 이 서버용에서 지금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인텔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서버 시장, CPU 시장은 사실상 인텔이 한 70%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인증이 되면 그냥 AMD도 거의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지난해 1월에 10나노 1A 공정 이게 4세대입니다. 이거를 세계 최초로 인텔의 인증을 획득을 했었고 5월에
그 5세대 1B 공정에서도 세계 최초로 인텔 데이터 센터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3분기에 1C 공정까지 세계 최초를 노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 삼성전자보다 한 분기 정도 좀 빠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램 로드맵 공개했을 때 올해 내에 6세대 10나노급 디램을 양산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그 SK하이닉스가 더 빠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한 분기 정도 좀 빨리 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다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 원래 잘했으니까. 원래 잘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SK하이닉스가 벌써 좀 계속적으로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의 디램을 앞선다 이런 얘기를 그럴 건 아니에요. 워낙 규모 자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 그 삼성전자가 1등의 지위를 위협받을 거다 이거는 전혀 얘기할 가치가 없는데 네. 요즘에 그 디램 쪽 분들을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SK하이닉스가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서 그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 중에 주로 공략하는 데가 서버입니다. 네. 왜냐면 그 디램은 약간 커머디티 일반 그적인 뭐 원자재 비슷하게 팔릴 정도로 그렇죠. 보편화돼 있는 상품인데 네.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을 엄청나게 잘 올릴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 모바일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좀 개선이 될 거고 거기서 워낙 많은 수요가 생길 거고 공급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에 6.6조 원 그랬죠. 네, 정말 예상하지도 영업이익이.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1도 아닌데 네. 왜 이 차세대 모델 쪽에서 자꾸 그 SK하이닉스가 치고 나오는 거를 허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 추격차를 항상 이야기하던 삼성전자가 그 디램에서 추격당한다는 부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뭐가 문제가 생길 거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얘기인데 네. SK하이닉스의 자신감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그 부분도 시장에서 좀 많이 뭐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도 삼성전자보다 그렇죠. 좀 많이 좋은 네. 상황이고요. 변희주님이 삼성 디스맨이라고 하시는데 저만큼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죠. 이게 목표 주가도 다 제시해드렸잖아요. 저희 후배 기자한테 네, 그거는 정말 걱정할 가치가 없는 주가다. 그렇죠. 네. 디램 업턴에서 뭐 그 정도 주가를 삼성전자가 우려를 하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디램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조금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그러네요.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다음 뉴스는 요즘에 그 우리나라의 회사채 발행 시장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와서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가 올해 집계한 지금까지의 한국의 회사채 발행 금액이 31조 원이래요. 근데 31조 원만 갖고는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평년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데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SK하이닉스라든지 항공우주산업 같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이쪽에서의 투자자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채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언제가 정확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금리는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예. 미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상당히 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블룸버그에서 집계하기로도 올해 안에 한국은행이 약 0.5%포인트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채권을 사놨을 때 또 채권의 자본이득까지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앞서 우리가 SK하이닉스도 얘기했고 한국항공우주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채권이 수요가 있는 거는 결국은 그 돈 빌려갖고 지금 반도체 공장 지어야죠. 예. 그리고 방산 투자해야죠. 이런 것들 때문인데 실제로 최근 수출과 산업 생산이 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제가 그 제목에도 썼지만 빚을 갚기 위해 손 벌리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채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빚을 지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이자 주고 있다가.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정작 채권을 발행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아이고. 뉴스가 나왔던 것이 SG도 오늘 뭐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외에도 뭐 삼보산업이라든지 캐스텍코리아라든지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삼보산업과 캐스텍코리아가 지금 150억 원, 111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고 삼보산업은 그중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그리고 캐스텍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절반 가까이를 이거 빚 갚으려고 유상증자하는 겁니다. 라고 목적을 기재를 했습니다. 참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죠. 물론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하면서도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HBL 같은 경우에는 채무 상환 자금 목적의 HLB? HLB요. 네, 네, 네. 1,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을 하긴 했지만 지금 신약 허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약간의 호재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신용경색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야 빚을 채권 발행, 그러니까 빚을 지지 못하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공식적으로 돈을 빌리지 못하니 결국 유상증자를 선택하게 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이런 상황을 좀 보게 됐는데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 유상증자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네. 미래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뭐 좋게 해석하면 긍정적인 호재고 거죠. 네. 보통 이렇게 빚 갚으려고 유상증자하는 건 악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네. 빚을 못 갚으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자에 성공하면 바닥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심지어 주주들조차도 거기에 증자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정말 나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증자는 성공하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 요런 회사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실 때 그런 상황을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네. 진짜 여기가 이제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 재무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보는 건지 그러니까 이번 증자를 통해서 그렇죠. 아니면 진짜 네. 밑빠진 독에 물 부어가지고 좀 조금 지금만 어떻게 모면하려 그러는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상당수가 좀 악재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재무 상황이 좀 안 좋고 이번에 네. 그 사업 보고서도 다 마무리가 된 시점에 이제 한 번 더 저기 하고 증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 요맘때가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1분기 좀 네. 지나가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관련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좀 이거 할인해줄 때 싸게 받을 거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싸게 받은 다음에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니까. 최근에 되게 주총에서도 굉장히 뜨거웠던 기업 있었잖아요. DDMFN이라고. 저 모르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연한 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 기업 뉴스가 많이 됐어요. 꼬막 비빔밥. 네, 꼬막 있는데, 비빔밥. 거기 그 기업인데 개인 주주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대주주가 됐던.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물론 이 기업 자체가 어떤 그 펀더멘털을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갑자기 제가 대주주 되면 조금 황당하긴 하겠어. DDMF. 네네.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나요? 입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입 조심하겠습니다. 그 가맹점 관련한 얘기가 나왔어요. 치킨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각종 재료의 8.2%가 이제 본사 수익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는 치킨 본사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가더라.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가맹점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가맹점들 또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것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제일 많이 늘어난 가맹점이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제일 많이 늘어난 가맹점이요? 예. 프랜차이즈. 치킨 아닐까요? 치킨? 편의점. 제일 많은 거. 많은 건 편의점. 네. 많은 게 편의점이 5만 5,043개. 프랜차이즈 중에 이제 편의점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은 한식이 39,868개. 와. 치킨이 29,000개.
치킨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3위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커피 가맹점이 26,000개 순으로 매장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늘어난 숫자로 보면은 네. 커피 가맹점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커피 가맹점이 한 13% 정도 늘었고 뭐 한식, 치킨과 비교를 했을 때 치킨 가맹점은 한 0.2%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아, 자본금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가? 그럴 네. 것 같기도 하고 커피 가맹점이 그냥 보시기에도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브랜드별로 보면은 컴포즈 커피 요새 주변에 진짜 많이 보면 늘어났어요. 진짜 좀 많이 네. 늘어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 이제 그 커피 가맹점 중에 컴포즈가 지금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 유통 마진에서는 그 가장 많이 받아간 데가 치킨 가맹점인데, 근데 그 7%에서 8.2%로 높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높았는데 네.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유통 마진의 비율로 보면은 커피 가맹점이 3.6에서 6.8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과제빵 부분은 6에서 5.8%, 5.5%로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커피는 유통 마진, 그러니까 단가가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비해서는 유통 마진율이 꽤 높더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그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통계에 잡힌 건 아닌데 네. 그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가맹점은 그 탕후루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인기 좋을 때 쫙 하는 것도 그쵸. 좋은데 이게 확실히 구간이 명관. 아, 근데 장사라고 하는 게 장사라는 게 히트 쳤을 때 내가 3개월만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그리고 있다면 아, 그럴 수 있다면 좋지만 네. 그럴 수 있는 장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권리금 받고 그렇죠. 하는 그런 장사를 그쵸. 하시는 네.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확실히 스테디셀러가 좀 안정적이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가맹점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금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얘기는 저희 권순우 취재팀장이 압권 채널 통해서 아마 자세하게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드릴 건데, 최근에 중국의 금 매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을 사들이는 중앙은행들은 거의 트렌드가 될 정도로 금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사상 최고치인 2,300달러를 또 넘어서기도 했으니까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2,400억 달러대까지 올라섰는데, 중국의 금 보유고는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 가치도 1,610억 달러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예. 중국의 금 보유고를 우리 그 단위 있잖아요. 그 무게로 따지면은 7,274만 트로이 온스를 기록해서 이걸 톤으로 따져보면 2,262톤입니다. 더 늘었네요. 예. 그 전에 보셨을 때가 어느 정도였어요? 2,100 2,100.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262톤까지 늘어났다고 하고요.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왜 그럼 자꾸 하고 있느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죠. 그럼 달러의 가격에 따라서 금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또 금에는 이자가 없으니까 금리가 높아질 때는 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금은 이자를 안 주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무엇보다도 또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장 금을 매수하는 이유로 추정되는 것들은 전쟁 때문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서방권이 대러 제재를 하는 수단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이 국제 결제망이 이탈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탈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그 수단으로 금을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많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언제고 우리는 결제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재가 있어버리면, 우리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제재가 오니까 우리 달러 아무리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네. 금으로라도 결제를 해야 되겠어 라면서 세계의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이런 금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러면 중앙은행이 왜 금을 이렇게 사들여?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저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금 매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금을 되게 많이 샀는데, 폴란드는 왜 삽니까? 그러니까 폴란드가 왜 사는지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바로 옆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옆에 있을 때 좀 불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근데 폴란드는 유로를 쓴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굳이 그 폴란드 때문에 유로의 가치가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진 않은데 그 폴란드가 금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도 조금 특이했었고요. 네.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원래 금을 좀 좋아하는 좋아하죠. 성격이 좀 있었고 우리나라가 유독 금을 안 삽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우리나라는 네. 거의 한 2013년, 14년 네. 그때 이후에 금을 한 번도 안 샀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체 외환 보유고 비중 중에 금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미국이 중국이 채권 팔고 네. 금 사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파는 거는 맞아요. 네.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추세적으로 계속 팔았냐라는 것도 맞는데 가끔 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 달러 미국 채권을 무기화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냥 봤을 때는 자기네 위안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 채권을 좀 많이 파는 경향들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위안화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파는군요. 네, 미국 네. 채권 팔고 뭐 위안화 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금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게 뭐 금 사는 게 네. 뭐 옛날에는 이제 금리 높으면 금값 떨어진다. 네. 뭐 금리가 높은 채권 사니까 더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지금 금리도 되게 높잖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어차피 금은 달러로 사니까 예.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진다. 근데 지금 강달러랑 금값 고공행진하고 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네. 이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사는 거에 영향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게 왜 사는지는 저마다의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달러가 망가질까봐라기보다는 네. 뭐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상에서 달러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진 않으려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흥야옹님이 옛날에 하는 금 PTSD 때문에 못 산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저것도 아예 일리가 없는 해석은 아니에요. PTSD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행 출입을 했었는데 네. 2010 한 3, 4년까지 되게 많이 샀어요. 근데 그때 고점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금값 팍 떨어졌죠. 얼마까지 그리고서 떨어졌죠? 국정감사 불려가가지고 엄청 깨졌어요. 맨날 갈 때마다 뭐 금값 떨어진 거 어떡할 거냐 뭐 맨날 지적을 좀 받았었는데 네. 그런 것도 사실 없잖아 영향을 받습니다. 네. 한국은행 그 당시에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네. 뭐 그런 게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그 저녁 먹으면서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면은 굳이 이자도 안 주는 금을 사서 욕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네. 생각들도 좀 말씀을 좀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겠네요. 안 사서 왜 안 샀냐면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는데 왜 안 샀냐며 비난받는 거는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샀는데 떨어져서 국정감사 가면은 그건 되게 좀 충격이 크겠네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상호자 주식이 지금 85,000원 이렇게 네. 갔잖아요. 네, 네. 이거 안 사서 욕 먹는 거하고 네. 이게 뭐 샀다가 반토막 나서 욕 먹는 거하고 뭐가 더 싫습니까? 차원이 다르네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암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암로라는 데는 그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의 거시경제 조사 기구예요. 요게 이제 그 같이 만든 겁니다. 네. 요 아세안 지역에 있는 국가들하고 같이 요 거시경제 조사 기구를 만들어 갖고 전망을 했는데 2.3%로 전망을 했고 물가 상승률은 2.5%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조금 그 특이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암로라는 데의 권위가 엄청나게 좋아서 이거 꼭 맞출 거다. 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좀 최근에 나오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계속적으로 좀 봤으면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예.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예. 네네. 근데 자꾸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데라고 한다면 일단 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 약간 선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 것도 있죠. 네. 목표치를 좀 제시하는 경향도 있고, 네. 뭐 그런데 한국 정부가 제시한 게 한 2.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2.1, 정부는 2.2인데 네. 지금 암로가 이번에 내놓은 게 2.3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오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지금 2.5%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잖아요. 네. 근데 2.5로 전망을 했다라는 거는 물가가 잘 잡힐 거라는 그렇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네.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별로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와닿는 부분이 없었던 게 국제 건자재 가격이 안정화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국제 건자재 가격 안정화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설명은 별로 네.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위험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제 회복 지연 이런 것들을 꼽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거를 꼽기에는 중국 경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거네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경제가 좀 괜찮은 것 같다. 또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삼성 반도체 나온 것도 네. 굉장히 좀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올해 경제가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분위기들이 조금 감지가 돼요. 근데 그거를 딱 집어서 뭐 때문에 좋다. 아. 라는 거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냥 경제 성장 자체가 좀 낮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암로가 전망한 거는 전년이 5.2였는데 네. 5.3 전망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일본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9고 우리가 1.8이었잖아요. 네. 우리는 별로 안 좋고 일본 되게 좋았고 그래서 막 지수도 달리고 다 좋았단 말이에요. 역전됐네 뭐네 했죠. 근데 일본의 경제 성장률 한번 같이 그 표 같이 한번 보시면은 보여주세요. 네. 일본의 경제 성장 전망치는 1.1%입니다. 24년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는 2.3이에요. 역시 한국. 코스피가 훨씬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배가 넘는데? 그러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우리가 체감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경향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거 와. 숫자 하나로 이렇게 어차피 전망치니까 네.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데 그동안 전망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네.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암로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정관님, 네. 아이고 작정관님이 한 거 아니구나. 그 뭐요? 2차 전지 자꾸 깐다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작년 내내 했잖아요.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요 권순우 기자님. 왜 제가 코리아 아니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아닌 것 저도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어쨌든 자 다음 뉴스 굉장히 분노할 만한 뉴스가 이거 오늘 하루 정말 열받는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이거 맨 앞에 헤드라인으로 올릴까 하다가 안 했는데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버거킹에서 4월 14일에 마지막 와퍼를 만나보세요라고 하면서 야 이제 버거킹에서 와퍼 안 파는 거야? 라는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진짜 저희 단톡방에서 그 아저씨들 다 같이 그 와퍼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면서 너무 실망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버거킹에 계속 매장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서 지금 와퍼 그러면 14일까지 팔고 단종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매장 측에서 대답하기로는 아니에요. 14일 이후에도 판매할 거예요. 라는 답변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진짜 얄미운 거는 네.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도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예. 굉장히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추측하기로는 그러면 단종이 아니라 리뉴얼 하는데 그럼 기존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뭐 소위 차로 치면은 페이스 리프트 이전 거 단종하고 페이스 리프트 이후 모델 나오는 거냐 요런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리뉴얼을 마치 단종인 것처럼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약간의 분노 섞인 시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버거킹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 논란에 휩싸여 왔었어요.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 버거킹에서 배달시키면 이 가격이 차등으로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킹 매장 가서 사는 와퍼 가격과 배달 주문할 때 주문하는 와퍼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매장 가서 9,100원에 살 수 있는 와퍼 가격이 배달 앱에는 1,500원으로 찍혀 있다는 겁니다. 요런 그 단독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보니까 본사가 주문 가격 가운데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떼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더 비싼 가격으로 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에서 1,500원짜리로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여기서 더 많은 로열티를 떼가는 거죠. 아, 그건 아니지. 아이, 배달비는 배달원이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또 버거킹이 최근 3년 동안 세 차례나 가격을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2년 1월, 7월 그리고 작년 3월 세 차례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와퍼 가격이 2022년 1월 초에 6,100원이었었는데 1년 만에 16% 올라서 7,100원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2만 원에 육박하는 세트 메뉴를 선보이면서 야, 니네가 외식 물가 상승에 아주 그냥 주범이구나라는 그런 비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버거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버거킹이 이번에는 약간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이런 그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참 우리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예. 사모펀드인 어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좀 투자금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했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와퍼 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저씨들 다들 그냥 오랜만에 와퍼나 한번 먹을까 이제 그 생각들 해서 인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노이즈 마케팅 해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돈을 버실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런 게 좀 소비자들의 감정이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 없는 방송 뉴스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너무 제목을 너무 심심하게 달지 않아요, 우리? 노이즈를 너무하네. 예. 자, 노이즈 좀 할까요? 아니, 안 하는 게 나아. 저희는 그냥 저희가 그 보내드리는 그대로의 내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